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택관리사 시설개론 기초강좌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처음 오셨으니까 아마 기초강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쵸? 여러분들 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아니면 또 그렇죠. 예. 참 올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뭐 예년과는 다른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어려웠는데 새로운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시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해서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 가장 먼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기초 강좌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택관리사 이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 규정이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고요. 1차에는 민법이나 회계원리, 우리가 시설 개론이라는데 시설이 할게요. 시설이 있어요. 원래 명칭은 시설 개론이에요. 회계 원리고. 근데 2차 과목이 있죠. 2차 실무가 있고 관계 법령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5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시험 과목은 먼저 보셔야지 패스가 되는 거죠. 2차 시험에. 1차 시험은 먼저 패스가 돼야 돼요. 그쵸?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1차 시험이 있는데 이 중에 시설 개론을, 그쵸? 제가 지금 강의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제가 강의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약속된 규정은 뭐냐? 1차 시험을 먼저 보는데 일단 객관식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매 과목별 40문제씩이에요. 40문제, 시설개론도 역시 40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꽈락이 있어요. 꽈락. 꽈락은 뭐냐? 과목별 40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합격을 하시려면 과락은 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락은 면하셔야 돼. 40점 미만 과목별. 그 다음에 합격 조건이에요. 합격 조건은 60점이에요. 평균 60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때가 어떤 경우는 합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 못해요. 왜 못하냐? 꽈락을 했어요. 그러면 평균 점수 60점 이상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느 과목을 공부해도,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40점 이상은 맞을 수 있는 득점 목표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약속된 규정이구나. 뭐 40점 쉬워 보여? 안 그래요. 막상 공부하시다 보면 과목별로 너무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쵸? 뭐 이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관심도라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회계가 너무너무 쉬운데 시설은 너무너무 어려워. 어떤 분은 또 민법은 쉬운데 시설이 너무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시설은 재밌고 즐거워. 그쵸? 하지만 민법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시험이 힘들어도 4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이 시설 개론이라는 과목이 1차 과목이죠. 그런데 이 시설 개론 과목과 실무 과목과는 약 한 30% 정도 우리가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실무적 내용이 들어가고 이론적 내용이 들어가니까 약간 관점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는 거의 이거 비슷한 것이다 라는 느낌이 와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실무는 아주 종합적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30% 정도 겹친다는 얘기는 시설 개론과 실무를 보통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고 늘 말씀드려요. 왜? 그래야지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과목의 특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교육 강좌예요. 교육 강좌. 교육 강좌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강좌는 지금 기초 강좌예요. 이 기초 강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약간 과목의 특성이 다 달라요. 뭐 민법 틀리고, 그쵸? 회계 틀리고, 시설 틀리고 하다 보니까
각 과목별 특성이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소양, 기본적인 용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게 기초강의예요. 기초강의 끝나면 이제 우리 기본과정이라고 들어가요. 교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화 과정이 있어요. 조금 더 수준 높게 여러분들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는 과정이고요.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늘들 우리 1차 학교 가신 우리 분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분도 심화 과정을 많이 들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화 과정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3개월 동안 보통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섬세하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시작이 기초 강의죠. 기초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여러분이 기본 수업 강의를 탁 듣다 보면은 가슴이 답답해요. 왜? 너무너무 용어 모르는 게 많거든. 그런데 이 기초 강의를 들으시면 아 그래 이게 대충 이런 건가 보다 하는 게 감이 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기초 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과목별 다루는 기본적인 이론, 가장 기본적 이론을 이제 공부하시고 전체 밑그림, 전체 이 과목의 밑그림은 이 정도 구성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자를 배우는 게 바로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시설 개론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설 개론에 대한 과목 소개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개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개론은, 시설은 여러분 알죠? 시설은 여러 가지, 특히나 우리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있죠? 아파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이런 것들 시설이라 하잖아요. 개론이 뭐냐? 개론은 이 개괄적 이론을 얘기해요. 개괄적 이론. 개괄이라는 게 뭐예요? 굉장히 넓게 펼친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 개괄적 이론이라면 아주 섬세하고 자세해야 돼요? 아니면 아주 그냥 뭉뚱그리 쭉 아주 기본적인 이론이 나와야 될까? 그러면 실제로 시설 개론의 이 개괄적 이론이라는 것은 넓게, 그쵸? 넓게 개념만 봐야 되는데 실제 시험은 이걸 초과해서 아주 섬세한 지문 또는 지역적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이 문제는 사실은 맞추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실제로 우리가 시설 개론에 관련되는 그 참고 우리 뭐 서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참고 서적 같은 걸 보시면 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라든가 건축구조 기준이라든가 또 각종 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나 법령이 있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기서 한 줄을 딱 긁어서 문제를 내겠다는 것은요, 한강에서 진주를 하나 찾는 거야. 한강에서 모래 하나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그럼 다냐?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보통 한 30% 정도 가까이 나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나오다 보니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난 분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개괄적 이론이지만 약간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30% 정도라 그러면 그래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나머지 30%면 70%는 뭘까? 나머지 40%면 70%는 뭘까? 60%는 뭘까? 이게 바로 골자예요. 시험의 골자. 왜 시험의 골자라는 거예요? 중요도가 높죠? 무엇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반복적으로 기출되는 부분은 60점 또는 70점까지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목표로 공부한다 그러면 얘까지 맞추겠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너무나 넓어.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근데 일단 중요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목별 중에 시설 개론은 고득점 과목이다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고득점 과목이 아니에요. 왜? 고득점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제 그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일부 건축을 전공하시는 우리 과거에 저한테 공부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시고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집책관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뭐 90점, 100점 못 맞아요. 건축을 전공해서 오랫동안 공부했지 못합니다. 그게 뭘 얘기냐면 고득점 과목이 아니라 우리 얼마 정도 60에서 70 정도 사이 요 사이에서만 해도 굉장히 잘 본 거라 생각해요. 굉장히 잘 본 겁니다. 6점 맞아도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일반인들이 특히나 전축을 전공하지 않고도 6점 맞았다 그러면 굉장히 잘 본 거라 전 얘기합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공부한 거예요. 그긴 그만큼 시설개론이 득점이 어려우니 일단 뭐다? 중요도 반복적인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학습 방법을 좀 말씀드려야겠네. 그죠? 자,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맞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실제로 합격이 되느냐? 그쵸? 물론 열심히 하면 공부 합격하죠. 그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 공부는 어떻게 해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만약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 A 케이스와 B 케이스가 있어요. 어디 중점으로 공부를 해야 돼? A 케이스 있죠? 왜? 얘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얘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야? 안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정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자급 수준이죠. 그죠? 출제자도 우리가 내는 문제만 내지 다른 사람들 낸 거 모르잖아. 그죠? 그 뭘 얘기하는 거야? 그죠? 전문적인 이렇게 우리 에듀프로와 같은 우리 에듀프로 고시학원처럼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전문적으로 강좌를 하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사실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설개론은 이해와 이해, 우리가 얘기하는 이해, 좀 뭔가 아는 거 있죠? 이해와 그 다음에 암기를 병행해야 돼요. 암기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그 많은 암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많은 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암기와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한 지문은 암기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지 합격하겠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내가 어떤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따라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 시설 개론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색깔을 이해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설 개론의 관점을 갖고 시설 개론적인 어떤 시야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 얘기가. 그래서 현재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같이 읽어보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험 문제 중에 의미를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하고 읽어보고,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해드리는데 그런 걸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분명히 그분은 합격하시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신념이다.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인데 이 생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마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불을 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쵸? 햇빛을 모아서 여러분이 햇빛 보면 어떻게 돼요? 햇빛 만져보면 그래 물론 따끈따끈하지만 불에 달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한여름에. 근데 그 햇빛을 모아서 불을 내겠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필요로 해요. 그쵸? 생각, 집중력.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가끔 이 공부에 집중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그쵸? 불꽃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 여러분이 지금, 여기, 그쵸? 이 노원역 주변에 많은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공부하시려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합격하겠다는 신념과 일념으로 집중을 하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시험장 가실 때까지 쭉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작은 좋은데 끝이 한정은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시작은 별로 안 좋지만 나중에 어떤 분은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합격하신 분도 계세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집중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뭐 죽을 돈 살 돈이 아니라 그냥 학원의 교육 과정을 잘 충실히 따라오시고 공부하시고 하는 거. 특히나 반복. 특히나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적인 이런 걸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생각과 실천.
그쵸? 실천. 이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분명히 합격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 개가 다 합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 학습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시설개론에 대한 소개가 좀 아직 안 됐네. 그죠? 예, 우리 여러분 시설개론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그쵸? 예, 시설개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개론에 대한 과목 구성이에요. 구성. 시험의 추세에 따른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강좌는 시험 추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시험 추세. 시험 추세. 그러면 이 시설개론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 이제 크게 시설개론 두 개를 딱 자를 수가 있어요. 쫙 따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설개론은 일단 구조 파트가 있어요. 건축. 건축 구조. 사실 시설개론은 건축 분야에 가장 가까워요. 건축 구조. 근데 이 안에 이 안에 시공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재료도 좀 들어가요. 건축 재료. 그 다음에 여기 적산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뭐 품질도 들어가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뭐예요? 사실 구조에 가장 가까워. 그래서 우리 그냥 크게 여러 가지 과목이 섞여 있지만 그래 건축 파트의 구조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관련되는 뭐 건물을 짓는 과정이라든가 그 재료라든가 물량을 산출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건축 설비라고 하는 이 파트가 있어요. 그럼 쫙 나눠가지고요. 우리가 40문제, 20문제가 건축 구조, 40문제, 20문제가 건축 설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5대5로 양분한 거죠. 그렇죠? 한 과목을. 그 다음에 이 설비에서도 보면은 뭐 급수 설비, 그 다음에 뭐 배수라든가 배수, 그 다음에 이제 급탕 설비라든가 난방 설비라든가 등등등 해가지고 건축물에 관련되는 다양한 이 설비 시스템들이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 구조 설비라는 게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그죠? 예, 건축을 전공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럼 건축 구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잘 모르시죠. 모르니까 왔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에드 프로 전국에 듣는 여러분들,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건축 구조가 뭔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몸이 있죠. 몸, 바디. 여러분 인체가 있어요. 인체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야? 뼈대가 있죠. 뼈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서 있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걸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인체에 해당하는 그 뼈대 있죠. 뼈대. 이 뼈대가 바로 뭐냐면 건축 구조예요. 그래서 건물의 뼈대를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건축 구조구나. 그렇죠? 그래서 건축 구조라는 것은 건물의 뼈대를 공부하는 과목이고요. 근데 이 뼈대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우리 뭐가 필요해? 그러면 이 뼈대는 어떻게 졌지? 이게 바로 시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공. 그 다음에 건축의 그럼 뼈대는 뭘로 형성되어 있지? 그렇죠. 재료군요. 그럼 이 건축의 뼈대에 건물을 시공할 때 얼마 정도의 어떤 물량, 얼마 정도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계량 이런 게 필요하지? 적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산. 그래서 적산은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다 따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물량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따라하시면 벌써 뭐 합격 보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따라하고 쭈삣쭈삣하고 그렇죠? 이거 따라하기 쪽팔려.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따라하시고 따라할 때 따라하시고 읽어보시고 해서 이 건축 구조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용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건설비라는 게 나와. 건설비가 나오는 뭐냐면 그럼 설비가 뭐냐? 건설비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물을 마시죠. 물을 계속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배가 터져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끔 화장실 갔다 와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물을 마신다. 그럼 우리 그 건축물 안에 위생적, 기능적 요구사항을 위해서 물을 공급하는 거 있잖아. 이걸 급수 설비라고 그래요. 물을 공급하는 설비. 다시 뭐라고요? 물을 공급하는 설비. 그렇죠. 잘 따라하신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 설비구나. 수도꼭지를 열면 뭐가 돼? 이 건물에 급설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수도꼭지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와? 뜨거워. 그렇죠? 뜨거운 물이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급탕 설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얘기 뭐예요? 이 건물에 급탕 설비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물 끓이는 기계도 있겠네. 그죠?
물 끓이는 기계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보일러. 맞아요. 보일러.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야. 급탕 설비. 그 다음에 실내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쵸? 한겨울은 굉장히 춥잖아. 밖에 뭐 영하 10도 20도 됐는데 따뜻하다라는 얘기 뭐야? 난방이 잘 돼 있네라고 하죠? 무슨 설비? 난방 설비. 그쵸? 난방 설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게 건축 설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농담으로 현장 나가면 건축 전공했다 그러면 뭐 쭉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뭐 전기설비 우리 빨래줄 이렇게 농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서비스 전공이다 그러면 뭐라 그래? 파이프 지나간다 그래. 파이프. 왜냐면 보세요. 물을 뭘로 공급해? 파이프로. 그죠? 물을 버릴 거야. 뭘로 나가는 거야? 파이프통이 나가잖아요. 그쵸? 뜨거운 물로 뭘로 공급해? 파이프로 공급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파트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 파이프 깔려 있죠? 난방이니까. 이게 뭐야? 다 파이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통 농담으로 파이프라고 하는데, 어쨌든 건축 설비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체로 얘기하면 뼈대를 구조로 하고요. 각종 신경계통을 설비. 뭐라고요? 각종 신경계통을 설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설비는 우리가 계통도가 많아요. 이 설비 시스템의 중요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계통도라고 하는데, 각종 설비 계통도를 제가 많이 그려드려요. 가장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시설계로 구성을 알아봤어요. 그럼 현재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까요? 실제로 이 과목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일단 요거를 뭐 4주 정도 진행을 해요. 요거를 또 4주를 한 몇 주가 나와요? 8주가 나오죠? 이렇게 수업을 해요. 몇 시간? 3시간씩 합니다. 3시간씩 해요. 그래서 뭐 강의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같이 호흡하는 거. 여러분이 공부에 대한 동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같이 호흡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같이 따라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걸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통적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이때까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론은 굉장히 아까 되겠지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우리 공부한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렵지만 즐겁게,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어요. 그렇죠? 어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눈빛을 보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합격할 것 같아, 다. 왜? 그만큼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시간부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는 1차 과목을 우리가 3개로 분해했죠. 3개로 이제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한 거를 다시 보면 세 번째 파트가 우리 건축에 관련된 그 공동체 시설개론이 있잖아요. 시설개론을 딱 페이지 싹 넘겨보시면 구조총론이라고 나오죠. 그쵸? 구조총론 교재 310쪽일 거예요. 그쵸? 나옵니다. 그럼 310쪽을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1장이라고 해서 구조총론이 나오고, 1절 구조형식 분류가 나오고, 기초 주제가 나와요. 저는 사실은 이게 교재를 낼 때 보통 뭐 장, 절, 구, 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제로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체계를 맞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공부할 내용이 많아져요. 실제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많거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건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공부하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시설을 공부하면서 이때 중요한 우리 관점, 시험의 관점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시설개론이라는 걸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류를 해놓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이 하나의 주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제를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물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필요로 하니까 앞으로 향후에 추세가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주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아마 이 주제별 공부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주에 보통 한
뭐 한 9장 정도 나가는데 첫 시간은 그냥 그 강의 내용에 그 충실해서 여러분 페이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떤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더 시험에 관련돼서 연관돼서 공부를 하면 좋은지, 영양가가 높은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용어 같은 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릴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주제, 1번 주제 한번 볼게요. 1번 주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아, 구조의 분류예요. 뭐라고요? 구조의 분류. 구조의 분류예요. 그럼 이 구조의 분류는 건축 구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와 시공 방법의 분류를 이렇게 해서 몇 가지씩 4가지. 그렇죠? 시공에 관한 4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응?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응? 가구식 구조가 있고요. 조절식 구조가 있고요. 일체식 구조가 있고요. 4번째, 입체식 구조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시공에 의한 방법은 십식이 있고요. 건식이 있습니다. 조립식이 있고 현장식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느냐? 이 구조, 뼈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4가지 관점으로 구분한 거고, 그 건물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거를 4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그럼 현재 구성 양식인 것은 가구식, 조절식, 일체식, 입체식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가구식, 조절식, 일체식, 입체식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에 의한 방법은 습식, 건식, 조립식, 현장식이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 요 하나하나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4가지씩 구분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구식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구식이 뭐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나무집 목구조 있죠. 나무로 만든 구조, 그렇죠? 나무로 만든 이 구조는요, 보통 이음 맞춤을 통해서 마치 가구를 짜듯이, 책상이나 의자를 짜듯이 이렇게 집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것을 가구식 구조다라고 해요. 가구식 구조, 가구식 구조. 이 목구조, 나무로 만든 구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 철골로만 만든 이 구조도 우리는 가구식 구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구식 구조다. 이음 맞춤처럼 이 뼈대와 뼈대를 이어준 거야. 뼈대와 뼈대를 이어서 만들어준 이런 걸 가구식 구조라고 그래. 뼈대와 뼈대를 서로 다른 뼈대를 이으면 뭐가 돼? 건물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가구식 구조라고 그래. 목구조도 뭐가 돼요? 통나무 2개 가져와서, 통나무 한 몇 개 가져와 막 이어서 맞춰서 우리가 하나의 건물을 만들죠? 이거를 가구식 구조로 하는 거예요. 조절식은 뭐가 있을까? 벽돌이나 벽돌, 여러분 많이 보셨죠? 블록,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뭘 가지고? 접착제. 접착제 본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접착제 또는 교착제라 그래서 벽돌이나 블록 사이에 보통 이 접착제로서 시멘트 모르타르를 써요. 시멘트 모르타르. 보통은 시멘트와 모래를 반죽해가지고 물을 섞으면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용어 정의. 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제가 혹시나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따로 용어 정의를 또 말씀드려요. 왜? 제가 얘기하는 그 용어가 여러분들 생소하잖아요. 그쵸? 그럼 용어 정의에 이제 시멘트, 모르타르부터 콘크리트부터 얘기할게요.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그 다음에 시멘트액. 요 3가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일단 콘크리트는 뭐냐? 물 더하기
시멘트 더하기 모래를 얘기하는 모래 더하기 자갈을 다 섞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뭐 이거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그 네 가지 재료가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이에요. 물, 시, 모자 따라해보세요. 뭐라고요? 물, 시, 모자.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다시 뭐라고요?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다시 뭐라고요?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달 따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 하시는 거야. 이게 바로 콘크리트야. 아, 그래서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반죽해서 섞은 거구나. 이 섞으니까 뭐가 돼? 물이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반죽이니까, 밀가루 반죽처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굳어버리는 거겠죠? 여러분 뭐 어떻게 돼? 우리가 또 밀가루 반죽도 어떻게 돼? 처음에 유동성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섞어주면 나중에 굳는 게 콘크리트구나.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는 뭐냐? 시멘트 모르타르는 우리가 벽돌을 쌓거나 블록을 쌓을 때 접착제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벽지나 도장을 하기 전에, 벽면이 막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장질을 하라라고 해서 시멘트와 물과 모래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죠, 반죽으로. 이게 시멘트 모르타르예요. 시멘트 모르타르는, 자, 보세요. 요 중에 뭐까지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죠? 물, 시멘트,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갈은 안 들어가고요. 자, 이게 시멘트 모르타르예요. 그럼 시멘트 액은 뭐냐? 시멘트 액은 요렇게. 시멘트 액은 모래가 빠져. 모래 빠지고 자갈 빠지면 뭐가 들어가? 물과 시멘트만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자갈을 빼면 뭐가 돼? 시멘트 모르타르. 자갈과 모래를 빼면 뭐가 돼? 시멘트 액이 되네. 시멘트 액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해요. 시멘트 액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하는 거, 요런 걸 우리가 시멘트 액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시멘트 액 또는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용어종을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아, 이 접착제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쵸? 시멘트 모르타르. 아, 그렇구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뭐라고요? 그렇죠. 예. 물과 시멘트, 모래 섞은 거. 그쵸? 자,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는 뭐냐면, 일체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체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 일체식의 유래는 뭐냐면, 철근과, 방금 공부했던 콘크리트가 굳으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굳으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굳으면 하나가 되니 일체식 구조를 하는 거예요. 철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철근이 따로따로 있겠지. 근데 철근 그 사이에 뭘 집어넣어요? 콘크리트로 흘려주면 뭐가 돼?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로 이식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에 철골 콘크리트 구조는 뭐냐? 철골은 생긴 모습이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쵸? 이렇게 생긴 뼈대 같은 게 막 그 종래 주변에 왔다 그러면 뭐가 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긴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철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쇳덩어리에다가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합성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구나. 중요한 것은 얘가 일체가 됐어요. 왜 일체가 된 거죠? 어떤 재료가 중요해서 일체가 된 거예요? 콘크리트죠.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화면을 보는 거야. 이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섞으면 반죽 상태돼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최종에 가서는 굳는다. 굳는다는 얘기 뭐야?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굳는다는 게. 일체식 구조를 합니다. 입체식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가느다란 뼈대나 얇은 뼈대를 이용해서 대공간, 큰 공간을 덮는 이런 구조를 입체식 구조라 그래요. 입체식 구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입체 트러스라고 있어요. 입체 트러스는 우리가 이제 뭐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차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지붕이 굉장히 넓은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지붕이 형성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 형태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뭐를 이뤘어요? 뼈대를 이룬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간단한 이렇게 지붕을 덮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는 간단한 서명 부재가 삼각형 부재로 막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입체 트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입체 트러스 외에도 몇 가지 특수한 구조가 있는데 이것은 뭐 쉘 구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또 기본 소식을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성 양식. 자, 가구식, 조족식, 일체식, 입체식.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상세한 건 어디서 공부해요? 기본 소식 시간에 공부하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체식 구조겠네. 그렇죠? 일체식 구조야. 철근 콘크리트로 뭘 만들 수 있어요? 아파트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주택관리사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구성 양식상 어디에 속할까요? 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뭐야? 뼈대를 철근 콘크리트로 조로 만드니까 일체식 구조로 만드는구나. 구성 양식상. 물론 그 안에 벽돌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게 뭐야? 중요한 힘을 받는 뼈대는 다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니 일체식 구조에 가장 가깝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철근 콘크리트를 보통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 요 일체식 철근 콘크리트는 뭐에 속할까요? 습식에 속해요. 왜? 시공 과정 중 물을 사용하면 습식이에요. 그럼 콘크리트를 이용한 이런 구조는 뭘 사용했어요? 물을 사용했으니 습식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벽돌 있죠? 벽돌과 블록은 시공할 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접착 몰탈이 필요하죠. 시멘트 몰탈은 뭘로 만들었어? 물, 시멘트, 모래죠. 여기도 뭐가 돼? 습식 공법에 해당하는 거네. 왜? 물을 사용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공 과정상 뼈대에 뭘 사용했다? 물을 사용하면 우린 뭐라고 한다? 습식 공법이구나. 이렇게. 그쵸? 어렵지 않아. 물을 쓰면 습식 공법.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를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물을 쓰지 않았다. 그럼 뭐가 돼요? 건식 공법이 돼. 예를 들어 뭐 할 때? 용접 같은 걸 할 때. 용접 있죠? 용접은 뭐냐? 드라마나 영화 나오잖아요.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안경 같은 거 쓰시고 막 시뻘건 불꽃을 내서 쇠를 녹여서 흘려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용접 같은 거를 쓴다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물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으니까 얘는 건식공법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조립식과 현장식 차이는 뭐냐? 생산이야, 생산. 응? 우리가 아파트 짓는 거 보면은 콘크리트를 어디다가 현장에서 붙죠? 그럼 뭐가 돼? 현장식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뼈대를 어디서? 현장에서 생산하면 현장식 구조를 하고요. 조립식은 뭘 얘기해요? 조립식은 이 생산을 어디서 할까요? 현장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뭐만 해? 조립만 하면 완성되는 게 조립식 공법이에요. 그럼 조립식 공법이 잘 이해가 안 가? 현장식은 여러분이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아파트 짓는 거 봤으니까 이해할 텐데, 그죠? 자, 그러면 조립식 공법 중에 뭐가 있느냐? 요거는 이제 기본 소 시간에 공부할 때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예요. 뭐라고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그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뭐냐면 이 재료는요, 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재료는 철근을 쓰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써요. 그런데 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어디서 만들어주냐고요? 공장에서 만들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리캐스트, 우리 벽체 있죠? 이 벽체 같은 걸 공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현장에 오면 뭐가 필요해, 이런데?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빼놔요. 접합할 수 있도록. 여기서 나중에 뭡니까? 이런 또 벽체를 이렇게 나중에 용접 처리 같은 거 하겠죠? 용접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주겠죠? 이음을. 자, 그럼 용접을 쓴다는 얘기 뭘 얘기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은 현장에서 주요 부재를 접합할 때 물을 쓰지 않으니까 뭐가 돼? 건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생산 어디서 했어요, 지금? 공장에서 현장 조립했죠? 조립식 공법이구나. 이해할 수 있죠? 이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예요. 뭐라고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따라 하셔야지. 그쵸? 아유, 이분 안 따라 하시네. 그쵸? 어색하셔서 그래. 다시 뭐라고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하는 겁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미리 조성한 콘크리트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일명 PC 아파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리캐스트 아파트, PC 아파트라는 게 바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요즘에 많이 안 져요, 우리나라. 그쵸? 옛날에 옛날에 그쵸? 진 적이 있었지만 요즘 잘 안 져요. 하지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아파트라는 게 바로 공장에서 이렇게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걸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필요한 구조의 분류예요. 우리 교재는 이런 자세한 얘기 안 나오죠. 하지만 설명을 하죠. 왜? 기초 강좌는 이렇게 가장 간단한 키워드만 이해하고 나머지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 나중에 기본서 강의 들을 때 뭐야? 좀 더 이해하는 거야, 이제. 왜? 벌써 기초를 이해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입니다. 이 철근, 쇠로 만들었어요. 그쵸? 쇠로. 스틸 바라고 하는데, 쇠로 만들었어요. 쇠로. 콘크리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물, 시멘트, 모래자갈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뭐가 더 비쌀까요? 얘가 비싸겠지. 쇠돈이 고가잖아요. 그쵸? 왜? 철광석에, 우리가, 철광석에 코크스를 녹여가지고 막 뜨거운 열을 내서, 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쇠덩어리가 먼저 나왔겠어요? 아니면 콘크리트가 먼저 나왔겠어요? 응? 쇠덩어리는 옛날부터 뭘로 썼어요? 여러분들 전쟁할 때. 그죠? 굉장히 오래된 거야. 쇠는 오래된 거야. 그쵸? 그렇긴 하지만 쇠라는 우리가 칼이나 그쵸? 창이라든가 이런 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쵸? 집을 질 때 쓰진 않았겠죠? 왜? 그만큼 귀중했으니까, 옛날에는. 그쵸?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쇠라고 하는 것을 건물에 직접적으로 도입한 것은, 그쵸?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에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 이런 쇠덩어리를 만들어서, 그쵸? 화살촉도 만들고 했겠지만, 그때는 사실은 건물 재료가 아니라 무기 재료로 이용됐겠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라는 것은 우리, 몇천 년 전에, 그쵸? 한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라고 있죠. 로마. 이 로마인들이 이 화산에 같은 거 이렇게 재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섞어서 이렇게 물과 반죽했더니 와, 시간 지나면 굳더라. 이게 뭐냐면 자연 콘크리트예요. 자연 콘크리트. 뭐냐면 이 콘크리트라는 것은 지금은 시멘트를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물로 이렇게 섞어서 만들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 시대에는 로만 콘크리트라고 해서 물과 이렇게 화산재 같은 이런 그 화합물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딱딱하게 굳는 재료가 있다. 이것을 굳는다라고 해서 콘크리트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의 어떤 생산적인 어떤 요소를 더불어서 포틀랜드 지방에서 현대의 시멘트 생산 제조법과 거의 같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것을 양산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조법에 따라 각 나라에서도 많은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는데 최초로 시멘트를 좀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제조 공정이 포틀랜드 시멘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에서 생산하는 시멘트는 뭐로 나와요?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틀랜드 시멘트는요, 영국인 포틀랜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제조업 공정을 갖춰서, 제조 공정을 맞춰서 만든 시멘트다라고 해서 우리는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아마 여러분, 우리 그 동네, 노원역 근처에도 자재상 같은 거 있어요. 그럼 시멘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시멘트 포드에 보면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물어보세요. 여기 포틀랜드 지역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한국제라고 할 겁니다. 그죠? 왜 그래요? 다 포틀랜드 시멘트로 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그 제조 공정을 따라 만드는 시멘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나왔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근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분 같은 걸 만들 때도 많이 이용됐다고 해요. 화분. 근데 이 화분을 어떤 그 조원가가 이렇게 화분을 콘크리트 만드니까 값이 싸고 튼튼하더라라고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흙을 싣고 약간의 얘가 휘어지고 하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초창기 나왔을 때는 구조대로 이용되지 못했다가, 그쵸? 그분이 뭘 고안했냐면, 야, 그러면 혹시나 여기다 뭘 갖다 놓으면 될까 싶어서 우리 철사 있죠, 철사줄. 철사줄을 이렇게 빙빙빙 감았대요, 콘크리트 주변에. 그랬더니 뭐가 돼? 그랬더니 얘가 휘어져도 잘 깨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뭐냐면 이 건축가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명한 게 아니라 적용하시는 분들이 조원가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화분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 휘어져도 약간 깨지지 않도록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 성립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뭘 만들었냐면, 자,
콘크리트를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 보라고 하는 재료야,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들보 같은 거 얘기하는데, 이 보라고 하는 이런 부재가 있는데, 여기다 힘을 딱 주는 거예요. 콘크리트 만들었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힘을 주면 약간 변형하겠죠. 약간 이렇게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는 약간 벌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부재를 이렇게 휘면, 그쵸? 힘을 주면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가운데는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중립축에 대해서 이 상부, 밑에를 하부라고 하는데, 부재를 이렇게 휘면은 콘크리트는요, 압축을 받는 부분이죠? 균열이 안 가요. 근데 인장이 가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인장이 가는 부분은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콘크리트 볼을 만들면은 분명히 부재가 휠 수 있겠죠. 힘을 주니까. 그런데 압축에는 콘크리트가 강한데 하부에는 인장력이 약하니까 이렇게 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휘어지는 부분을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되니까 여기다 뭘 배치하는 거 이렇게 미리 철근을 배치하는 거예요. 철근. 그럼 이 철근이 생기는 부분을 뭘 받는 거예요?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인장을 받는 부분이라 그래요. 그럼 압축과 인장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 공부하다가 무슨 생각해? 압축이 뭐고 인장이 뭐지? 자 보는 거야. 자, 여기 용수철이 여기 하나 있어. 용수철이. 응? 용수철이 매달려 있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를 잡아 당겨. 잡아 당기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가 있어. 원래 길이가 10cm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cm로? 12cm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늘어났죠. 당초 길이보다 힘을 줬더니 그럼 뭐라 그래? 인장이라 그래요. 인장. 응? 어떤 외력을 가해서 그 부재가 축이죠. 축인장이라 합니다. 그 축에 대해서 외력을 줬는데 얘가 늘어났다? 인장. 거꾸로 다시 힘을 줘봐.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얘가? 응? 8cm로 줄어들었어요. 당초 길이가. 그럼 뭐가 돼 이때는? 이때는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면 인장, 줄어들면 압축이야. 자, 그럼 보세요. 자, 여기 원래 길이가 여기죠? 이 길이가 이렇게 뭐가 돼? 줄어들면서 길이가 줄었죠? 그럼 여기 뭐가 돼? 아, 여기는 압축이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당초 길이보다 늘어났죠? 아, 여기 하부는 뭐다? 인장이구나. 근데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특성 봤더니 뭐가 돼요? 압축엔 무지무지 강하다. 응? 인장엔 무지무지 약하다. 그래서 균열이 생긴다. 그래서 인장력을 누가 받아갈 수 있도록?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래, 잘 늘어나는 철근 네가 부담을 해라. 이 두 가지를 합성하니까 뭐가 돼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훌륭하더라. 왜 훌륭하다 또? 콘크리트는 값이 싸요, 비싸요? 싸다고 그랬었죠. 철근에 비해서. 값싼 재료를 많이 이용하고, 그렇죠? 부족한 인장력이 생기는 부분에만 뭘 배치하니까? 철근을 배치하니까 경제적 구조도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아, 그래서 우리가 압축과 인장이구나. 다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휘어지면서 압축됐으니까 여기 앞에 뭘 붙여? 휨 압축. 왜냐면 휘어지면서 인장력이 생겼으니까 뭐가 돼? 휨 인장. 아, 그래? 우리가 휘어지는 거, 그렇죠? 얘는 분명히 뭐가 돼? 콘크리트는 뭘 받아요? 휨 압축을 받는데 힘을 생략하는 거야. 힘을 생략하고 압축력을 주로 부담해라. 철근은 뭐라고 하는 거야? 휘어진데 뭘 부담하라? 인장력을 부담하라. 그래서 합리적으로 구조를 성립할 수 있는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거 사실 어렵진 않죠? 휨은 뭐라 그래요? 휨이라 그래요. 휘어진 거 휘어졌다? 근데 이 부분이 당초 길이보다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다. 이건 뭐라 그래? 휨 압축. 당초보다 약간 늘어났네? 휨 인장. 어때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세하고 섬세하게 설명해줘요. 너무너무 쉽게. 그래서 우리 철코드 구조의 특성, 그쵸? 여기까지 공부했었죠? 예, 여기까지 공부했어. 여기까지 공부했고, 현재 남은 게 뭐야, 이제? 아치 구조나 이런 건요, 잠깐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